예, 안녕하십니까. 도산 아카데미 원장 김철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애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 챕터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걸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도산 안창원 선생이 태어나서부터 3.1 운동이 될 때까지를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었습니다. 1878년에 평안남도 도롱섬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드렸고, 어, 청일전쟁을 보고 공부를 하겠다고 뜻을 세우셔서 17에 이제 상경을 하셔가지고 구세학당에 와서 서울에 와서 이제 선진 서양 교육을 받게 되셨죠. 그리고 서지필 박사가 만든 독립협회에 가입을 해서 만민공동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잠시 고향에 가셔서 점진학교를 만들어서 또 이제 그 후세대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어, 이혜련 여사와 결혼해서 미국에 가셔서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을 돕다가 나중에 대한국민회의 모태가 됐던 공립협회를 만드셨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오셔가지고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만드셨고, 평양에 대성학교를 만드셨고, 그랬다가 이제 합방 직전에 일본의 어떤 탄압이 거세져서 다시 미국으로 떠나시면서 거국가라는 노래를 남기셨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오늘은 이제 그 이후 어, 우리가 1919년도에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도산 선생이 미국에서 다시 우리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한국이 아니라 이제 상해죠, 상해. 상해로 오셔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그때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게 서지필 박사의 어떤 그 뒷모습인데, 이 독립문 공원, 우리 공원에 가보시면 이거 말고도 3.1 독립선언 기념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3.1 운동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탑인데요. 시간 나시면 한 번씩 가보세요. 여기 가보시면 이 독립공원하고 서대문 형무소하고 100주년 기념관하고 이게 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쭉 한번 둘러보시는데 시간이 아마 꽤 걸리실 겁니다. 이제 제대로 보시려면 뭐 반나절, 한나절 뭐 이 정도 걸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의미 있는 곳입니다. 3.1 운동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시 선언서입니다.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시험 볼 때 이거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시면, 당시 우리 대표 33인의 어떤 이름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공약 3장. 오늘 우리의 거사는 뭐 이렇게 시작되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정당하게 발표하라. 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1919년이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1910년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9년, 10년 정도의 사이인데, 우리 3.1 독립선언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전까지 군주의 나라였던 조선에서 어떻게 10년 만에 국민의 나라라는, 황제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배경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 이렇게 자연 왕을 모시던 나라의 국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뭐 단기간 내에 깨우쳐서 국민 주권을 뭐 부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다른 문건을 가지고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직후 바로 다음 해인 1920년 상하이 교포 신년 축하회에서 도산 선생이 하셨던 연설의 한 부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나라에는 과거에는 황제가 1인밖에 없었지만 금일에는 2천만 국민이 다 황제요. 과거에 주권자가 1인이었을 때는 국가의 흥망은 1인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인민 전체의 제하오. 정부 직원은 노복이니 이는 정말 노복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다 여러분이 노복이외다. 우리 황제들은 이제부터 노복을 인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복인 정부 직원은 황제인 국민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였을 때 우리의 주권이 완성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의 명령을 따라야지 특정인의 권력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어떠세요? 이거 지금 들어보시면 지금 우리 국민이 우리 대통령에게 해야 하는 뭐 그런 메시지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이게 100년 전, 102년 전이에요 벌써. 102년 전에 도선생이 하신 연설인데 어떻게 왕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이런 리더십을 보여줬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조금 3.1운동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3.1 독립 만세 운동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국내 3.1 운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3.1 운동이 1919년 3월 1일 일어났는데 그해 1월 달에 여기 광무 황제라고 고종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광무 황제의 상여가 대한문을 나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 이제 대한문 광장 앞에서 아마 이때 우리 국민이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3.1운동 당시에 같은 장소인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쭉 보여드리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전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것은 다 이제 그때 사진들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 영사관에 독립선언서를 제출한 후에 만세운동을 하는 거고요. 예, 이것도 뭐 그때 만세운동. 이제 독립문 주변의 만세운동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이렇게 이제 많았지만 상가는 이미 다 문을 닫아서 이렇게 좀 철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때 3.1운동을 탄압하는 일본 경찰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에 끌려가는 여학생들 사진이고요. 어쩌면 이 여학생 사이에 유관순 열사가 계셨는지도 모르죠.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얘기는 오늘 강의에서 좀 더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찰에 끌려가는 시위 참가자들 사진이고요. 용수를 쓰고 끌려가는 시위 참가자들. 그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 당시 일제의회 폐허가 된 민가 사진. 3.1은 당시 만세 운동이 있었던 지역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어서 이제 해외에서의 만세 운동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물론 동시라는 게 뭐 워낙 딱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어떻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는데 좀 뭔가 배경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일단 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920년, 그러니까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민족대표 48인의 사진이 실린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어느 한순간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어떤 그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반영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해외 얘기들을 좀 살펴볼 텐데, 당시 중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임시정부 시절에 3.1절 2주년 기념식입니다. 1921년.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1919년 3월 1일 이후로도 거의 매년 이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그 회고와 기념과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22년 상해 청년구락부의 3.1혁명 전단입니다. 몇 년 지났어도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뿌려진 거죠. 이 사진은 3.1절 19주년, 1938년이니까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9년 후에 중국에서 열렸던 행사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해인 1939년 3.1절 20주년 기념 공연 사진이고요. 이게 39년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1944년에 중국에서 3.1 혁명절 기념 항일 오페라 공연 사진입니다. 이건 또 난징에서 열렸던 3.1절 기념식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1919년 이후로 거의 뭐 20년 이상 계속 3.1절에, 3.1운동에 대한 것들이 기념되고 회고되고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해주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1절 다음 해인 1920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던 기념식 사진입니다. 그날 기념식하고 이제 행진을 하는 사진이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이거는 이제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본 건데 기념식장인 러시아 정교 사원의 모습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이죠. 예, 이번에는 하와이에서의 그 사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19년 4월 하와이. 그러니까 하와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3.1운동이 벌어지고 그것이 알려지는데 약간의 어떤 시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1919년 4월 독립 경축 축하 행사를 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있었던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1919년 4월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에서 만들었던 선언서 사진입니다. 이것은 1921년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사진이고요. 마찬가지로 하와이에서도 꾸준히 이런 어떤 기념 행사들이 계속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하와이에서 1921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시가행진을 했던 우리 교포들, 한인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1931년 하와이 대한인 교민 총단 3.1절 경축 사진입니다. 여기 3.1절을 경축하는 경황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중남미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에 멕시코에서의 그 기념행사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1937년 쿠바에서 3.1절 18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번엔 도산 선생이 계셨던 북미 쪽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도산 선생은 당시 상해에 뭐랄까 국내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보를 쳐서 3월 한 10일경 3.1절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4월 16일 날
한인 자유대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자유대회 사진들을 좀 쭉 보여드릴 건데요. 미국 독립기념관까지 있었던 시가행진 사진이고요. 코리안 인디펜던스 리그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냥 그때 사진. 한인 자유대회를 마친 대표자들의 사진. 그리고 한인 자유대회가 열렸던 필라델피아 리틀 극장 앞에서의 사진. 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의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3.1운동에 대한 사진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3.1운동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하셨죠. 당시 이 고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고종이 1인들이 독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설이 좀 유포됐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걸로 보이고요. 2월 1일은 최초의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조소왕 등 39명의 우리 대표단이 중국에 있는 길림성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2월 1일은 지금 양력이고 이게 아마 음력으로 1월 1일인 것 같은데 당시 이 양력 음력에 대한 그 뭐랄까 이게 좀 명확치 않아서 이 선언을 이게 이제 음력이라 하더라도 김인년 1월 1일인데 이걸 무오년이라고 이해를 해서 이걸 무오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뭐 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지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금 이름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2월 8일 28 동경의 조선 청년 기독회관에서 제1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3월 1일 우리 김이 독립선언이 있었고 3월 3일 돌아가신 고종의 국장이 이제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이 도산 선생을 이제 중심으로 보면 3월 9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동통신원으로 있던 현순이라는 분이 전보로 3.1운동 소식을 도산 선생에게 이제 알립니다. 여기서 원동이라는 이제 멀리 있는 동쪽이라는 뜻인데 아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 명칭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월에 바로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대한국민회의라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4월에는 서울에서 한성정부라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4월 11일에는 상해에서 프랑스 쪽에라고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1운동이 그 일어나고 3월, 4월 사이에 약 10개 정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큰 게 이렇게 이제 3개가 만들어진 거죠. 아까 3월 9일 날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도산생이 이제 5월 25일 상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임시정부, 상해에 먼저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일을 맡기 시작하셔서 7월 달에 연통제라는 걸 시행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기다 지금 써놨는데 자세한 건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통합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임시정부가 지금 여러 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1919년 9월 달에 통합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1919년이 지나가는데요. 여기에 대한 배경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독립선언이 이렇게 좀 뭐랄까 근대적인 어떤 시민의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을까? 독립선언은 지금 여기 정리된 걸로만 보여드려도 무려 22번이나 발표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독립선언이 2월 1일 있었던 대한독립선언이고 그 다음에 28 선언, 그 다음에 또 뭐 하동 있었고 뭐 기타 등.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3월 1일 하루 이렇게 짠 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있었던 영향받았던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오시면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까지 꾸준히 어떤 뭐랄까 조금씩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여러 계층에 의해서 선언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린 임시정부 기념관에 가면 임시정부 상설 전시관, 여기 지금 써 있죠. 상설 전시관 들어가는 입구 제목이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3.1운동 이전에 있었던 28 독립선언을 보도한 동경 아사히 신문 내용입니다. 조선 학생 이제 선언을 발표했다. 뭐 이런 신문이고요. 이게 그때 28 독립선언이 진행됐던 동경 조선 기독청년회관 사진입니다. 그때 모였던 분들이 그 사진인데요. 보시면 우리 교복? 당시 교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이지만 그 신분을 숨기고 들어오기 위해서 일본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대동단결 선언에 대한 얘기가 상해에서 발표된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1917년에 있었던 그 선언문입니다. 이때 내용을 보면 왕 순종이 주권을 포기했으니 대한국민이 민권을 포기하고 대한국민이 민권을 계승했으니 이제는 민주공화정을 수립해야 한다. 선언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해외 각지의 동포 단체를 모아 유일무이한 최고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강령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3.1운동이 벌어지기 벌써 2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음을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논의가 진행됐던 것들을 좀 보도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추적보도 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추적하겠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학자가 191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민주정부 실험 흔적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학계의 기존 연구보다 6년 앞선 건데 오승열 PD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미국 LA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 30만 명 인구의 작은 도시 리버사이드입니다. 한겨울인데 오렌지가 열렸고 시민들 옷차림도 가볍습니다. 19세기 말 부자들의 겨울 휴양지로 개발된 곳인데 최초의 한인타운 파차파 캠프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 길로 따라가다 보면은 한국인 비석이 2개가 있어요. 꼭 약간 무궁화 비슷하게 생긴. 네, 무궁화 비슷하죠. 예. 100여 년 전 오렌지 농장에 일자리를 찾아 모인 한인들. 그중엔 도산 안창호 선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차파 캠프의 또 다른 이름은 도산공화국. 이곳은 미주 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서 대한민국민의 제3차 북미총회를 무려 열흘 이상 밤샘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 의결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제를 만드는 거예요. 장 교수는 이곳이 우리나라 민주공화정의 시작점이라고 봤습니다. 근거는 1911년 신한민보에 실린 대한인 국민회 21개조 의결안, 정부에 해당하는 중앙총회의 역할, 재정과 조세 운용, 의원 선출, 정부와 의회 간 상호 견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와 비슷합니다.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8개 지방회가 있었는데 8개 지방회 회장이 모두 참석을 했어요. 왜? 한국에서 돌아온 안창호 선생님을 뵈러. 21개조 의결안은 상해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을 선포하기 8년 전 작성됐습니다. 그동안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 사이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했는데 숨겨진 민주주의의 뿌리가 발견된 겁니다. 민주공화제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뭐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뿌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장 교수는 21개조 의결안에 참여한 박용만 선생이 1917년 대동 단결 선언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토대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학계는 이런 사실이 공식적인 역사가 되려면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만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따져봐야 될 문제죠. 이번 연구는 서울대 한국학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헌법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의 이런 그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어떤 문헌을 통해서 그것을 추적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 작업이 아닐까. 오는 5월엔 미국에서 논문집으로도 출판될 예정입니다. JTBC. 네, 예, 지금 그 보셨다시피 1910년 그 합방 전에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미국으로 그 떠나셨는데 떠나자마자 바로 다음 해인 1911년에 그 벌써 이런 어떤 민주공화제에 대한 논의들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직접 1913년에 도 선생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뭐 그램을 그리신 게 있는데 그 보도한 걸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친필로 작성한 단계별 독립운동 방략도에서 보여지듯 도사는 민족 대계를 크게 기초, 준비, 결과 3단계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전민족 대일 항전의 전개를 통해 독립된 민족국가를 이룬다는 장기 마스터 플랜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예, 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일찍부터 이런 문제들을 그 논의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3.1운동과 또 3.1운동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도 선생이 민주공화정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셨다는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임시정부에 대해서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환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환국 기념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한가운데 지금 김구 주석께서 자리 잡고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징은 김구 주석이시죠. 왜냐하면 환국을 중심으로 보면 이때는 이미 도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벌써 한 7, 8년이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그 임시정부를 안내하는 메인 호스트라고 그럴까요? 메인 호스트는 김구 주석이 아니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금 저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의 주역인 김구 선생이 아니라 도산 선생이 임시정부를 설명하도록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의 실질적 운영자는 도산이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곧바로 상하이행을 택했던 안창호. 독립운동의 장기적 기제를 구축하고자 아무런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던 우리 민족의 임시정부 활동 기틀을 다진 사람이 바로 도산이었던 것입니다. 상하이 체류 당시 도산이 쓴 일기를 보면은 그가 임정 전반을 관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무부와 내무부와 협의해 내무부의 소관 업무로 선전위원부를 설치하였으며 정인과를 선전대 주임에 임명하고 선전부 조직 작성을 선두환에게 담당케 했다. 예, 도산 선생께서는 이제 3.1운동이
일어나자 그것을 아까 보고받고 어디야, 미국에서 상해로 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에 보고를 받고 4월 5일 샌프란시스코를 출항했는데, 그러니까 뭐 바로 출발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상해에 도착하는데 50일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일제히 밀정을 피하기 위해서 요코하마를 거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호주, 필리핀, 홍콩을 경유해서 상해로 오셨거든요. 50일이나 지나서 와보니까 임시정부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4월 11일 날 설립되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내무총장으로 선임해 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무소, 집기, 경비, 뭐 임시정부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4월 달에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3월 21일에 러시아형 블라디보스크의 대한국민의회가 임시정부를 먼저 출범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서울에서 한성정부가 만들어졌고, 이 세 개 정부를 통합해야 되는데 그 강요 구성을 보면, 여기 지금 화면에 구성이 보입니다만, 구성을 보면 이승만과 안창호는 세 개 정부에 다 들어가야 했는데, 이 세 개 정부마다 명단이 다 서로 다르니까 각자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이걸 선임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실질적인 어떤 업무 수행이나 이 통합이 이제 어려웠던 거죠.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가 3.1운동 후 국외에서 최초로 선포된 임시정부다. 러시아령에서 수립된 대한국민회의 임시정부의 특징은 소비에트 체제를 참작하여 국민의회가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관장하고 있고 그 안에 행정부를 임시정부로 설정한 것이다. 대통령에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3.1 독립선언 대표 손병희를 추대하고, 여기 보이시죠? 부통령에는 국내와의 연락관계를 고려하여 박영효를 추대하였다. 그러나 손병희 선생은 당시 감옥에 있었고 박영효는 국내에 있었으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부 명예직에 불과했던 거죠. 국무총리의 이승만과 내무총장의 안창호를 선임한 것은 이승만, 안창호의 명성과 미주 독립운동과의 관련을 중시해서 만든 겁니다.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어진 이 임시정부는 최초의 임시정부여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당시 러시아령 각 지방과 북간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 한국인이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3.1운동 후 두 번째로 수립된 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통합 임시정부 이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임시정부는 신한청년단과 그의 초청으로 러시아령 연해주와 북간도에서 상해로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서울의 3.1운동 추진 세력과 접촉해가면서 수립한 임시정부입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10개조, 10개조를 제정하여 민주공화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여 의회가 행정부를 지배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택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두지 않고 국무총리를 두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으시죠. 주요한 사람들은 의정원 의장을 이동영,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국무총장 이동희, 뭐 이런 형태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상해도 이제 안창호 선생만 있었던 거죠. 상해 임시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의정원과 국무원을 분립해서, 그러니까 국회와 행정부를 분리했다는 얘기죠. 정비해서 잘 조직되고 체계화된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에서 통칭 한성정부라고 불렀던 임시정부의 수립이 선포되었는데, 이 한성 임시정부의 특징은 3.1 운동에서 그 표명했던 13도 대표의 국민회의를 거쳐서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요원은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 총재 이동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때 이 한성 정부는 노동부 총판의 안창호 선생을 선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좀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가 되는데요. 한성 임시정부를 조직한 국민대회의 대표자들은 4월 23일 정오를 기하여 학생과 시민대표를 종로,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등 4곳에 보내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곧 진압돼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당시 세계적인 통신사인 UP통신을 통해서 이게 보도되어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13도 대표 등의 국민회의를 거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성 임시정부가 3.1 운동의 법통을 계승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사는 이제 상해에 오자마자 임시정부의 통합을 이제 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차장들의 어떤 통합 동의 약속을 받고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의 직책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통합 임시정부 이전의 상해 임시정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제 도산 선생님께서 오셨다고. 오자마자 이제 바로 미국에서 가져온 25,000달러를 이제 이용해서 프랑스 조계 마랑로 보강리에 어떤 건물을 하나 얻어서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게 됩니다. 프랑스 조계에 대한 설명도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1919년 9월이니까 이제 도 선생이 와서 처음 이제 일을 하실 텐데, 대부분이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들 보면 중심은 도 선생입니다. 이유는 당시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아직 상해로 오기 전,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임시정부 국무원 성립 기념 사진도 도 선생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임시정부 직원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그 다음 다음 해 1920년 1월 1일 시정연설을 할 때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6대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20년 4월 달에 안태국 선생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 행렬이 한가운데 보면 김구 선생과 경무국장이었던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과 경무국장이었던 김구 선생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에 온 것은 그로부터 좀 한참 후죠. 1920년 12월, 그러니까 1919년에 9월에 통합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으로 이제 이승만이 선임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뒤에 상해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환영식 사진이고요. 그 다음 해 1월 1일, 아까 1920년 1월 1일은 이제 보면 가운데 도 선생이 계신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좌석이 이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구 선생이 이제 왼쪽 아래에 앉아 계신데요. 이거는 김구 선생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는 이건 또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초기에 이게 임시정부는 도산 선생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하신 일로 정부를 만들자마자 역사 편찬을 시작하셨습니다. 도산생은 역사를 매우 중시하여 한국 민족의 독립운동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한국 역사와 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이에 저항하는 한국 민족의 독립 투쟁사를 편찬하는 기관을 임시정부 안에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즉시 사료 편찬회를 설치하고 총재 도선생이 직접 취임하십니다. 주임에는 당시 독립신문사 사장이었던 이광수 선생을 뽑고, 한일 관계 사료집과 국제연맹에 제출할 안건의 참고자료 등 백지를 등사판으로 간행하게 됩니다. 당시 독립운동의 여건으로 보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자마자 사료 편찬을 한다는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해안과 장기전 준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당시 상해 임시정부 사료 편찬위원들 앞에 이제 이광수 선생과 이렇게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구호 활동들을 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요. 도 선생은 임시정부 활동을 또 시작하자마자 바로 대한적십자회를 창립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독립운동이 독립전쟁의 양상이 전개되면 부상병을 치료하고 담당할 조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대한적십자회를 창립하신 건데요.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건 대한적십자회인데, 이거 말고 이제 국제기구로 적십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사는 전 세계 만국의 조직인 적십자회에 우리 임시정부가 한국민족의 대한제국의 뒤를 이은 한국민족의 정부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적십자회를 국제적십자회에 바로 등록을 하십니다. 적십자회는 이게 이제 보시면 1919년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 1920년 1월 말까지 회원이 1946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중국인, 영국인, 미국인 회원이 154명이었고 프랑스 조계의 간호원 양성소를 계약하게 됩니다. 적십자는 상해뿐 아니라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만주 각지와 미주, 러시아령에도 지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독립전쟁에 대비한 조직이므로 비공개적으로 실행됐고, 임시정부의 방침에 따라 독립운동 선전사업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적십자회는 나중에 크게 발전하여 1921년 11월 1일 정기총회에 보고된 회원 숫자는 3,439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임시정부를 만드시고 신문을 발행하십니다. 도 선생은 어디 가든지 이 언론, 신문을 만들어서 언론 활동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시는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독립이라는 신문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의 창간호 지금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광수가 이제 흥사단에 입단하자 이광수를 사장으로 임명하고 이 독립이라는 신문을 창간을 하십니다. 그리고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1919년 10월 25일, 22호부터는 이 독립을 독립신문으로 바꿔서 상해 통합 임시정부의 기관지로 활동하게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신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그 다음 해 1920년 1월 1일
뭐 6개를 아까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6대 사업을 발표하신 것이 보도된 1월 8일자 신문입니다. 그 여기 1월 8일자 신문을 보면 6대사 중에 첫 번째가 군사 이렇게 시작되죠. 군사, 외교, 교육, 사법, 재정, 통일 이 6개 사업에 대한 지금 신문에 보시면 여기 여기 본론 해가지고 이제 군사 이렇게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군사 활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걸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도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적십자회를 만든 것도 군사활동의 어떤 그 일환이었는데 공군 창설을 꿈꾸시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 윌로우스에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하십니다. 지금 이게 1920년에 만들어진 윌로우스 한인 비행학교의 그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과 그 비행학교 훈련생들의 사진인데요. 우리 국민 개병을 편성하는 일을 실천하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비행학교 훈련장의 전경입니다. 또 도 선생께서 하신 일 중에 그 중요한 일이 연통제와 교통국, 선전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드신 일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 전국에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점에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그것이 또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됐을까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거 이제 1921년이니까 좀 그 뒤에 교통국이 일제에 의해서 노출돼서 체포되고 재판이 진행됐던 그 동아일보 기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임시정부의 큰 업적 중에 하나인 이 연통제는 비밀결사 신민회를 이제 과거에 창설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법령과 기타 공문의 국내 전포, 독립시위운동의 계속 진행, 독립전쟁 개시 때의 군인 군속의 직무와 군수품 징발 보급 수송, 구국 재정 단원 모집, 또 군자금 수합, 정부의 공채 발매, 임시정부 국내 각지의 통신, 임시정부의 명령 전달,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조직을 전국에 이제 만드신 거죠. 참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921년부터는 군자금 모집 과정에서 연통제 조직이 일제에 발각되기 시작해서 이 하부 조직이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 선생은 교통국을 설치하여 압록강변 및 두만강변 각 군과 국내 각 도, 군 면과의 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재정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정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미국에서 돈을 갖고 오셔서 이걸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 선생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미국에서 활동하면서부터 이 독립 자금의 어떤 중요성들을 아시고 임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1921년 독립공채 만들었던 독립공채 사진이고요. 예, 이것도 이제 공채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미주에서 만들었던 공채 사진이고요. 애국금 영수증입니다. 돈을 받으면 또 영수증을 이렇게 끊어주기도 하셨죠. 또
저 돈을 내신 분들한테는 애국금 기부에 대한 감사장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셨고요. 아마 지금 우리 그 좋은 일 하는 법인들도 이렇게 지금 꼼꼼하게 잘 하고 있는지 저도 좀 반성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렇게 그 꼼꼼하게 활동하셨던 여러 가지 지금 그 증빙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이에서 만들었던 공채금 영수증입니다. 재정 활동도 이렇게 좀 많이 하셨고요. 또 그다음 아시다시피 도 선생은 어딜 가서든지 교육 사업을 하셨죠. 그래서 이미 이전에 만들어졌던 인성학교를 직접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 후원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1921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은 직접 이 인성학교의 교장을 맡아서 운영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임시정부가 그 했던 일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아까 모두의 임시정부의 큰 어려움이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적 어려움이었고, 또 하나가 이미 세 개의 임시정부로 나뉘어져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도산생이 상해에 오시게 되셨거든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통일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의 재정 마련과 법령을 제정하고 정부로서의 역할 수행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적 기반을 닦는 작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던 도산. 그런데 그가 임시정부 직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장시간 심혈을 기울였던 작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이념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임정 요인들을 상하이 임시정부로 모이게 하는 것. 이 사진은 1919년 10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의 사진인데요. 이때 대통령 이승만이 이제 상하이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서는 국무총리 이동희가 오게 됐고요.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움직여 나갈 것인가, 사실 도산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항일 투쟁이 이데올로기 논쟁과 분파주의로 침체된 독립운동에 전환을 꾀하고 조국 해방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도산의 철학이었습니다. 예, 그 임시정부의 그 통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차근히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제일 처음 보여드리는 거는 임시정부를 그 상해 프랑스 조계 안에 만들었 그 배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위에 노란색이 공공조계고 밑에 하얀색이 이제 프랑스 조계인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여기 있죠. 흥사단은 여기 있고 이 이유는 뭐냐면 당시 전 세계에서 프랑스 헌법만이 망명정부나 정치적 망명객을 프랑스 정권이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놔두면 이제 법적인, 그러니까 그 어떤 치안의 어떤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서 임시정부를 프랑스 조계에 만들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의 통합과 관련된 그 과정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설득해서 이동희를 상해에 데려오는 문제고, 두 번째가 한성정부 안에 집정관 총재 직책을 쓰고 있는 이승만이 당시 미국의 명함에 대통령이라는 그 명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다음 그 아까 말씀드렸죠. 한성정부에서는 도산 안창호를 노동국 총판으로 선임해둔 상태였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잘 무마해서 하나로 합쳐야 되는 일이 도산의 숙제였습니다. 도산은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의회는 본질적으로 의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국민의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통합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원으로 모시는 그 일을 진행을 했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당시 이승만이 1919년 그 초에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외신 기자들에게 위임 통치안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우리 그 독립 세력이 이승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3.1 운동 이후에 이승만이 이를 후회하고 절대 독립을 주창하고 있으니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 세력을 설득하셨고요. 한성 정부의 도산생이 노동 총파로 돼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죠. 이렇게 도산의 헌신적인 활동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통합임시정부가 만들어진 1919년 11월 3일,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없었지만 국무총리 이동희, 내무총장 이동영,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총장 신규식의 취임식을 거행하게 됐을 때 도산이 다음과 같은 축하 연설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기쁨은 극도에 달하여 마치 미칠 것 같다. 일찍 정부를 조직할 때 각지에 흩어져 있는 두령인들을 망라하였음은 그들이 모이기를 원하였음이니 일찍 그 실지가 없다가 오늘의 이 총리와 삼총장이 이곳으로 모여 취임케 되었다. 이후로 우리 민족의 통일이 더욱 공고케 되고 우리의 사업은 더욱 속성하리라. 내가 비제로 여기 와서 고독하게 책임을 전담할 때 스스로 송구함을 금치 못하다가 오늘을 당하니 나 개인이 기쁨도 극하다 하겠다. 뭐 요즘 표현은 아니지만 이 표현을 보면 얼마나 기쁘셨는지 뭐 느낌이 팍팍 옵니다. 이렇게 도산의 어떤 그 희생적인 어떤 자료들을 살펴보면 도산 선생이 정말 그 뭐랄까 우리나라의 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까지를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다한 말씀, 이제 통합임시정부에 대한 얘기 이제 조금 하고 도산의 리더십, 그리고 그 기타 이제 3.1운동이라든지 우리 그 도산생이 3.1운동과 도산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과정, 그리고 도산의 가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